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시죠. 영민이 준비되시면 한번 시작하시죠, 뭐. 네네. LG전자네요. 저희가 그때 봤을 때 이게 얼마였죠? 7만 원이었나요? 한 7만 5천 원 정도였을 아, 겁니다. 역시 계속 올라가네요. 네. 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기업은 LG전자이고, 예, 말씀하신 대로 한 10월 초에 한번 봤던 기업인데, 전체적으로 사업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한 25% 정도가 오른 가격이 현재 가격일 텐데, 음, 뭐, 매수가? 뭐, 그러니까 매수가를 다시 한번 좀 책정해 보면서 기업을 음, 확인해 보았습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LG전자의 뭐 사업적 가치라면 역시나 세계 인류의 가전 부문과 그리고 ES와 VS라는 이 두 가지 부문의 성장성이었는데 우선 이 매수가는 어, 일반적인 기업에 적용하는 그런 염가보다는 조금 웃돈을 주고 음, 사는 셈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이 기업의 규모와 질 그리고 과거에 책정된 거래된 가격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게 과연 정당한 가격인지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LG전자는 우선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시가총액은 현재는 한 15조 3천억 정도 됩니다. 저는 15조 1천억 정도 되는 요 93,600원을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상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쳤을 때 비율이 한뭐 9대 10, 9대 1? 이 정도 비율이 되는데 요 시가총액은 보통주만의 가격을 얘기하고 저는 요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본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고 뭐 주거래은행은 우리은행이라고 하는데 뭐 별다른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역은 1958년 금성사로 시작하여서 국내 최초의 라디오, 전화기, 냉장고 뭐 이런 전자제품에서는 다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후에 연역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있지만 저는 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뼈아픈 두 가지 사업부의 실패를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LG반도체를 현대그룹에 매각하고 이 현대반도체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요 과정 그리고 21년에는 휴대폰 사업부를 해체한 요 내용들인데 제가 LG전자를 분석하면서 약간 LG그룹의 조직 문화 이런 내용을 조금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삼성전자하고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요 두 개를 계속 보면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두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교체가 굉장히 빠른 것이거든요. 한 3년 안에 교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제품. 그럼 3년 안에 교체가 이루어질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하고 LG전자가 잘하는 이런 내구재를 잘 만드는 회사는 조직 문화가 같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내구재를 좀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자동차 쪽이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저는 LG전자가 이 사업을 못한 게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겠지만 어, 당연한 수순이었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의 강점이 내구재를 안정적으로 잘 만드는 거에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 LG전자의 방향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음, 사업적 분석에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주주는 지주사 LG가 35%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어김없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2026년 인사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 CEO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HS 사업부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CEO로 올라오셨고 뭐 기술형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관계기업으로만 돼 있어서 근데 지분율은 또 최대 주주거든요. 좀 독특하긴 한데 우선 LG 디스플레이는 지분법 손익만 반영되는 관계기업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통신기기, 통신장비 쪽으로도 좀 한 발 걸치고 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업 부문은 2025년부터는 HS, ES, MS, VS, 그리고 LG이노텍 이렇게 다섯 가지로 좀 개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HS 가전 부문에 ES 에코솔루션이라고 해서 그 냉난방 공조가 같이 원래 섞여 있었는데 따로 분리됐습니다. 그리고 MS에는 뭐 TV,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잡다하게 빠져있던 부분들이 통합돼서 저는 이게 좀 더 안정되고 정돈된 사업 부문이라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조금 다시 구성한 건데, 네. HS하고 ES를 다시 합친 거는 뭐 과거부터 그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합쳐놨고, MS에서는 뭐 예전에 좀 나눠져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그냥 좀 만든 건데,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큰 방향만 보시면, 가전 부분은 언제나 꾸준히 성장해온 모습, 꾸준한 모습이고, MS 같은 경우는 업황이 요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최근에 적자도 기록하고, 그다음 VS 부분은 성장성이 빠른데 한 최근 2023년부터는 조금 정체되는 모습, 그러나 최근에 이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노텍 같은 경우도 2023년, 2024년 매출이 좀 정체되다가 올해는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사업 부문들이 있고 LG전자가 발표한 어떤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 네 가지에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MS 부분의 부진, 그리고 HS와 ES가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부분들이 좀 잘 반영돼 있고, 또한 자동차 부품 사업인 VS와 뭐 이노텍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 그냥 기존에 잘하던 가전제품들을 뭐 열심히 잘 팔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라고 해서 TV 음, 사업 부분이 좋지 않은데, 이제 스마트 TV라고 해서 TV 안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거기 안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운영 체제를 이제 여기서는 TV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제 LG전자가 만든 그 TV 플랫폼이 바로 웹 OS라는 것이고, 이 플랫폼 사업을 좀 키워서 이익성을 좀 제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MS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2B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B2C로 가전제품을 팔아왔는데, 이제는 B2B 사업 솔루션을 좀 더 많이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하고, 저는 이게 LG전자하고 굉장히 잘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선 두 가지, 바로 공조 ES 사업 부문하고 VS 자동차 전장,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36%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B2B 매출이 앞으로는 지금 이 위에 나왔던 웹 OS와 B2B 그리고 아래 나오는 신사업까지 합쳐서 2030년까지 5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차는 일단 철수를 했고요, 올해. 그래서 이건 안 하는 사업이고, 로봇은 뭐 베어 로보틱스 지분을 더 인수한다거나 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육성시키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B2C 중심의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소비자 과정부터 산업용 솔루션까지 아우르는 B2C, B2B 종합 전자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사업 부문을 상세하게 보면, HS는 홈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생활 가전입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가장 높은 핵심 사업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필수제의 성격을 지닌 제품으로 지난 20년간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어떤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 LG전자는 일단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좀 세탁기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부러 좀 넣어놨고, 경쟁사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GE의 가전 부분, 그리고 월플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이 클락스빌 공장에서 세탁기랑 건조기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곳에서도 공장이 있어서 이제 그쪽 지역, 그러니까 캐나다부터 미국, 그리고 아래 있는 라틴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생산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대륙에 있는 생산 기지들을 제가 그냥 적어 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외에 주요한 시장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요 카테고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 시장의 경쟁자는 월풀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얼, 뭐 고드레지 어플라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도는 뭐 가전 제품에서 뭐 점유율 1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주변에 있는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커질 그런
국가들에게 납품하기 위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요하게 LG전자의 주요한 어떤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밑에는 계속해서 LG전자가 가전 부분에서 뭐 더 신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뭐 크게 뭐 대단한 내용은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뭐 상업용 세탁기 사업을 꽤 오랫동안 추진해 왔더라고요. 빨래방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고, 뭐 2021년에는 세탁 서비스, 뭐 배달해서 수거하고 배달하는 뭐 이런 서비스 업체도 인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른 미국과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합쳐서 음, 뭐 1, 2위를 하는 어떤 상업용 세탁기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빌트인 가전이라고 해서 이제 빌더들에게 건축업자들을 대상으로 파는 어떤 B2B 가전을 파는 그런 사업도 좀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 시장이 이제 GE하고 월풀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는 한 5등에서 6등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3등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갖고 있고 꽤나 목표가 근시일 내에 가시적이라서 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기능성 소재라든지 플랫폼형 스마트홈이라고 해서 이런 이 허브를 이용해서 통신이 되는 가전제품들을 제어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2024년에는 요 허브 유럽 쪽에서 요 스마트폰 허브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를 또 지분을 인수해서 이쪽으로도 조금 더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 5G 특화망이라고 해서 5세대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던가 이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게 와이파이 표준 기술 특허를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독특해서 같이 넣어봤고 여기 나오는 아마존이 스트리밍 기기 파이어 스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쉽게 말하면 그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셋톱 박스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TV라고 해서 컴퓨터가 아예 내장된 TV들이 많이 나오는데 디스플레이 기능만 있는 TV를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셋톱 박스 같은 것이고 거기 안에도 보통 이런 셋톱 박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자체 OS를 집어넣어서 제품을 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마존은 어떻게 보면 웹 OS의 경쟁자이기도 한데 이런 기술들을 아마존에 팔고 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 꽤나 경쟁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스마트 팩토리 사업도 위에 있는 어떤 통신 로봇 등을 이용해서 LG 그룹의 어떤 공장들을 짓던 그런 노하우를 이용해서 외부 기업을 대상으로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하며 이것도 조 단위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HS 사업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었고 다음은 MS라고 해서 MS 사업 부분은 TV, 오디오, 뭐 모니터, 노트북 그리고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5천억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고 매출도 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업황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경쟁이 좀 심화돼서라고 하는데 글로벌 TV 시장은 삼성전자가 일단 매출과 출하량 기준으로도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는 있고 LG전자는 매출 기준으로만 2위를 좀 힘겹게 유지하는 모습이고 출하량 기준으로 이미 4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출하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매출 기준 2위를 그나마 유지한 것도 OLED 부분 TV에서는 그나마 점유율이 꽤 높더라고요. 매출과 출하량 기준 모두 50% 가까운 그런 높은 점유율을 보여서 그나마 매출을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게 LG전자만 적자를 기록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도 최근 3분기까지 TV 부분에서는 천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뉴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그 중저가 가전제품들을 그러니까 중국 기업하고 같이 개발해서 생산을 중국 기업에게 맡기는 그런 JDM 방식을 조금씩 채택하고 있다는 점인데 작년에는 프리미엄 LCD TV
한 제품을 중국 기업과 JDM 방식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또 올해에는 유럽으로 파는 그런 저가 냉장고나 세탁기를 또 중국 기업과 이렇게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웹 OS 같은 경우는 시청 방식이 예전에는 유선 방송에서 그냥 편성되는 대로 봤다면 요즘에는 다 인터넷을 연결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해서 보는 것들이 일반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안에 컴퓨터가 좀 내장되어 있는 이 스마트 TV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LG전자가 자체 스마트 TV 플랫폼인 웹OS를 적용해서 좀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고,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이라고 해서 FAST, 요게 주 수익원이라고 합니다.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 안에 광고를 끼워서 넣어 파는 뭐 이런 광고 수익을 올리는 시장이라고 하고, 음, 이게 조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장. 그리고 웹 OS 같은 경우는 이 전체 글로벌 TV OS 시장에서는 구글 TV 그리고 삼성의 타이젠에 이어서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셋톱박스를 에다가 OS를 팔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5위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4위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장에서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TV가 점유율이 높은 거는 뭐 소니, 일본의 소니라던가 위에 보셨던 중국 업체들이 이 구글 TV 플랫폼을 출시해서 스마트 TV를 판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이것 말고도 현기차에 있는 어떤 차량 대상으로도 웹OS를 적용하고 또 웹OS를 적용한 차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ES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음, 들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말씀을 해드리면, 우선은 ES 부분은 원래 HS에 딸려있던 사업 부분을 성장을 위해서 따로 떼어낸 사업 부분이기도 합니다. HVAC라고 해서 이제 난방과 냉방 그리고 공조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가정용 제품, 에어컨 제품과 상업용 에어컨 혹은 뭐 중앙 공조 시스템, 그리고 상업용 냉난방 공조기, 칠러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LG전자의 사업 부분보다 현재 이익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좀 독특했던 게 LG전자는 요 ES 사업 부분을 좀 따로 떼서 조직을 신설하고, 그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독일의 공조기업을 인수하고 또 미국에 있는 공조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이제 글로벌 HVA 시장에 되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그럼 왜 산업이 성장하냐라고 조사를 해보면 보통 데이터 센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좀 조사를 했는데, 뭐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위에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여기 히트 펌프라고 써 있는데 모습을 보면 그냥 에어컨 실외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실외기가 맞습니다. 그냥 실외기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에어컨 실외기는 냉매의 방향이 한 방향이어서 냉방만 가능한 걸 보통 실외기 혹은 뭐 아웃도어 유닛이라고 하는데, 요게 냉매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할 수 있으면 히트 펌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자면 전기 에너지로 이제 냉방과 난방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어, 이제 설명을 유럽의 일반적인 난방 방식부터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유럽은 난방을 가스를 태워서 온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배관을 통해서 라지에이터로 보내서 난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최근에 유럽은 탄소 중립이나 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뭐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서 뭐 리파워 EU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쉽게 말하면 히트펌프의 보급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것들을 좀 내세우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바꾸는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물론 세부 내용은 좀 다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뀐 거라면 여기는 약간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트펌프는 현재 비싸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가정이 이걸 바꾸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음, 여러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공조시장에 뛰어드는 게 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LG전자는 2024년 미국의 헌칠빌에 생산 공장을 하나 더 짓고 있고, 그다음 유럽의 프리미엄 온수, 그러니까 온수를 저장하는 장치를 만드는 1위 기업인데, 이 기업을 또 인수하면서 그 유럽 시장의 어떤 사업, HVAC 시장에서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말했던 내용과 좀 일치하는 맥락들인데, 뭐 지역별, 고객별, 맞춤 솔루션이 중요한 그런 HVAC 시장, 그리고 설계 지원이나 뭐 설치 품질, 운영 유지 보수 같은 것들이 모두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고, LG전자는 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설비 기사들을 육성하는 그런 아카데미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LG 그룹의 계열사들을 통해서 뭐 인도에 있는 뭐 시나르마스라는 그 대기업의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솔루션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성과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외에도 또 상업용 HVAC 그 상업용 공조 시장도 아래와 같은 요인들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건물 에너지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옛날 건물들은 에너지 효율도 좋지 않고 또 탄소 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에너지 효율 규제가 높아지면서 교체 수요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고 또 다양한 상업용 건축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그런 데서 쓰이는 어떤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며 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들에서도 가정용이든 상업용이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 부문이 조금 이 산업이 좀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주요 경쟁자, 그러니까 뭐 가정용이든 상업용이든 이쪽으로 공조시설에서 가장 강한 회사가 이 다이킨 공업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캐리어 요 회사가 한 2등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요 경쟁자는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은 VS 사업부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VS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만드는 제품들이 조금은 다양한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텔레매틱스 및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마그나라는 캐나다 회사하고 합작해서 파워트레인이라는 어떤 구동용 자동차 부품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구동 부품. 그리고 ZKW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램프 회사. 그리고 사이벨름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보안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제품들을 제가 좀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잘라놓은 내용인데, 어,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자동차라는 거를 자동차는 굉장히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아주 크게 나눴을 때 이렇게 도메인들을 좀 나눌 수 있는데 파워트레인 도메인과 샤시 도메인 그리고 바디 도메인이 있는데 우선 파워트레인은 동력 장치인 거고 샤시는 뭐 제동, 조향, 뭐 서스펜션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바디는 뭐 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좀 경계가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과 샤시로 크게 두 개를 구분하자면 이 샤시하고 파워트레인이 없음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밑에 ADAS는 운전자를 보조하는 그런 보조 장치를 통칭해서 ADAS라고 하고 턱빛은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차량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턱빛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LG전자가 강한 건 이 커넥티비티 도메인 쪽입니다. 여기에서는 핵심 부품이 텔레메틱스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TCU라고 하는데, 이 제품이 LG전자가 2003년부터 계속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매출 기준으로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렇게 세 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는 부가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핵심인데 얘는 없어도 사실 자동차는 굴러가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차량을 비싸게 팔려면 위에 있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 밑에 있는 요 부분도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듯이 사실 원래 적자를 기록하던 요 VS 부분이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요즘에 이익성이 높아지는 건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핵심적인 요소로 올라오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VS 사업 부분이 이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 세 음, 가지 부품에서 어떻게 보면 커넥티비티로 시작했고 콕핏으로 사업을 넓히고 또 ADAS까지 이렇게 세 개를 통합해서 납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LG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는 콕핏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도메인의 또 하부 요소를 이렇게 크게 나열한 것인데 또 이거를 보시면 이 자동차 부품이라는 어떤 요소가 완성차 입장에서는 한번 부품 업체를 채택하면 바꾸기 쉽지 않은 이유가 또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뭐 어떤 부품 하나가 문제가 됐을 때도 문제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안정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출 수 있는 뭐 오랫동안 협력 기간을 갖춘 그런 업체들을 완성차 업체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고 이건 콕핏에 대해서는 콕핏 안에는 이 운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디스플레이, 오디오, 내비게이션, 뭐 통신, 외부 통신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뭐 여기 안에는 뭐 계기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적인 요소겠죠. 계기판도 들어가고 그다음 HMI라고 해서 뭐 스크린이나 뭐 물리 버튼, 뭐 햅틱 피드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LG전자가 텔레매틱스, TCU로 시작을 해서 이 콕핏에 들어가는 다양한 오디오 그리고 디스플레이, 비디오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을 또 납품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는 또 세계 2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산업은 공급 부품에 대한 높은 신뢰성과 축적된 사업 경험을 요구하는 또 진입 장벽이 높은 사업이고 LG전자는 LG 이노텍이나 뭐 LG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그룹 내 계열사들과 함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 중 8곳에 부품과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차량용 램프 여기 좀 있었는데 좀 생뚱맞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차량용 램프에는 또 카메라나 뭐 센서 같은 것들을 달 수 있는 요소들이 미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보고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CU 시장에서는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콕핏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하만에 이어서 한 2위 정도 위치로 보입니다. 주요 경쟁사로는 하만과 컨티넨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LG이노텍인데 우선 LG이노텍은 LG전자가 한 41% 정도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이고 생각보다 이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좀 매출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읽었을 때 가장 단일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가 고객이 LG이노텍이더라고요. 17조 2천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해만 그런 게 아니고 MC 사업부가 철수된 해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늘어서 현재 그 정도 수준이고 LG이노텍이 2024년 매출액이 21조였으니까 사실상 그냥 LG전자랑 한 몸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광학 솔루션의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 아이폰향 카메라 모듈을 그냥 납품하는 단일 제품 중심의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전자의 최대 고객이기도 하고 그다음 이 기판 소재와 전장 부품도 LG 그룹 전체의 어떤 중장기 성장 동력과 밸류체인 관점에서 또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판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기판 두 가지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고
디스플레이용 기판에서도 회사에선 1위라고 하는데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높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기판인 FCBGA를 인텔과 퀄컴에 납품하면서 또 반도체 기판 사업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장 부품 쪽에서는 자율주행이나 뭐 차량 보조, 운전자를 보조하는 ADAS용 카메라 모듈과 뭐 센싱, 센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LG전자의 VS 부분과 다양하게 연계해서 정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이적인 내용과 손익계산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모습을 띄고 있더라고요, 인적인 내용에서는. 그래서 매출액도 어느 정도 성장한 모습이고, 영업이익률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았는데, LG전자에서 대부분의 원료를 어떻게 보면 제품을 가지고 와서 다시 되파는 역할이라면 영업이익률이 낮은 게또 이해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TO에서는 그 LG전자의 본사에서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서인데 여기서는 이제 5세대나 6세대 통신 혹은 뭐 보안, AI, 로봇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매년 4조 원 이상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요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양자통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고 이 차량용 MCU 쉽게 말하면 자동차 반도체인데 이게 읽어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LG전자가 잘하는 그 커피 쪽에 들어가는 MCU더라고요. 그 다른 파워트레인이나 뭐 샤시 쪽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MCU 쪽으로도 확장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장비를 또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미래로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의 모습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HS 사업본부를 기반으로 ES와 VS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사업부는 해체되었지만 여기 안에 축적된 어떤 통신 기술,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이 또 핵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 기판이나 장비 분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 LG라는 기업이 강점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서 어,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떤 안정성, 뭐 내구성,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용 솔루션을 중심으로 좀 성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전 효과적인 미래 성장 전략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업적 매력은 전체적으로 뭐 산업적인 내용 그리고 산업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MS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무적 분석에서는 우선 인적인 내용으로 직원 수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는 좀 계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한 3만 5천 명에서 3만 6천 명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이 꾸준히 계속해서 좀 증가한 모습인데 2022년 같은 경우는 좀 크게 올랐는데 2022년이 가장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잘 반영한 그런 이익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고 인적 효율성 지수 같은 경우는 2021년 개선된 이후로 뭐좀 꾸준히 유지되는 모습, 그리고 인적 이익성 같은 경우도 거의 0.9 근처로 계속해서 꾸준히 잘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밑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꾸준한 모습으로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4조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요 연구개발비 대비 한 3.5배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음.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우선 성장률을 보실 텐데 매출 성장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5%씩 성장한 셈이고 안전마진으로는 2.2%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2.4%이고 안전마진은 9.8% 정도 성장한 셈인데 이런 지난 10년간의 매출 성장률 5%는 LG전자의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준수하다라고 생각했고 또 휴대폰 사업부를 해체한 것을 감안했을 때도 굉장히 선방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나 판관비가 잘 관리되어서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유지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LG전자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총포괄로 그 지배지분하고의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분법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막 적자를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과 환율의 영향이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과 총포괄이 그냥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해서 가치 평가를 하였습니다. 10년간 자본 성장 속도는 7.7% 정도가 되고 같은 기간에 분석해 주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랑 비교하면 아무래도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냥 LG전자만 따로 떼어놓고 판단했을 때는 자본 규모가 10조 넘는 기업의 성장률로는 뭐 딱히 투자를 포기해야 될 만큼 뭐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으로 보시게 되면 뭐 부채 비율, 유동 비율이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뭐 이자 보상 비율도 뭐 6배 정도면 뭐 그냥 평범하고요. 근데 현금을 한 8조 가까이 들고 있더라고요, 올해까지. 이게 한 5년 동안 뭐 4조, 5조, 6조 계속 올라갔는데, 물론 이게 투자를 어딘가가 하겠지만,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런 현금성 자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5조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재무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치평가 및 결론을 말씀드릴 텐데, 가치평가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 매출액하고 실제 매출 성장률이 5%를 이용해서 매출을 계산하였고, 5년 뒤 매출액은 88조 1천억으로, 2024년 매출이 87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거의 2024년 매출과 비슷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률 4%와 순이익률 1.9%를 적용했을 때는 영업이익은 3.5조, 그리고 순이익은 1.6조 정도가 나와서 사실상 2024년의 수치와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현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시가총액 1,400억 기준, PSR은 0.17, 그리고 PE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4.3, 순이익 기준으로는 9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에 매출액이었던 87조 7천억 기준으로 해서 안전마진을 삽입한 영업이익 성장률 2.2%, 그리고 여, 영업이익률은 4%, 순이익률은 조금 높인 2%로 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했을 때 5년 뒤 매출액은 97조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9조, 그리고 순이익은 1.9조 정도가 되며 이 가격은 PSR 대비로는 0.15, 그리고 PER로는 3.9, 영업이익 기준은 3.9,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7.7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좀 공격적인 가정으로는 동일한 매출액과 매출 성장률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랬을 때 매출액은 90.8조 동일하고 영업이익은 4.9조 정도 되고 순이익은 2.4조 정도가 되며 그때 PE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3.1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6.2가 됩니다. 이 밑에는 사실 위에서 나왔던 영업이익과 총포괄이익의 차이가 조금 크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사업적 가치 혹은 이익 가치는 이 중간 정도가 될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것을 좀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PR 밴드를 그냥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해 말에 2018년을 예로 들면 2018년 말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해에 가장 낮은 가격과 높은 가격, 뭐 평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가장 높은 가격 했을 때 하단을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그래도 이익률이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꽤나 좀 고르게 나오는데 3배 밑으로 사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거는 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총포괄이익의 지배지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좀 값이 전체적으로 좀 널뛰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6배 밑으로 사기에는 뭐 코로나 같은 시기가 오지 않는다면 좀 힘들다. 이런 좀 판단 기준을 가지고선, 매수가, 매도가를 좀 책정을 했습니다. 시장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음, 2022년부터 딱히 영업이익의 변동이 크게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계속 하락해 왔었고 최근 한 3개월간 주가가 20% 이상 반등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장 기술적 타이밍으로는 뭐 아주 매력적이지는 않은 그런 평범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했고 결론적으로 저는 LG전자가 세계 인류 HS 사업 본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 확보하고 있고 ES와 VS 사업의 미래 성장성이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5년 안으로는 매출 100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수준의 이익성이 그때도 유지된다면 모이라 투자기법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84,000원으로 생각했고 이거는 가정이 순이익의 7배가 안 되는 가격이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3.5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2차 매수가는 72,000원. 이것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3배, 그리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6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목표 매도가는 가정 3회, 영업이익 6배와 순이익의 12배를 이용했는데 위에 제가 계산을 한 내용들인데 뭐 7배, 8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우연인데 이 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다 2배씩 차이가 나서 이게 계산이 좀 딱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6배 기준 가격은 12배 기준 가격과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잡은 어떤 기준은 적어도 6배 가격인 시가총액 한 29조 정도의 가격에는 팔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그때의 기대 수익률은 1차 매수가 대비로는 113%, 2차 매수가 대비로는 149%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어, 이상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병건님 박수 치시네요. 네. 자, 일단, 이 발표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또 드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감이 교차하네. 이걸 보니. 자, 일단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이 없다네요. 있으시면 이따 손 드셔도 되고요. 화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네. 음, 참. 이분이 좋습니다. 하, 잠시만요. 음, 종현님 질문이 나왔네요.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저거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냥 어차피 컴퓨터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건. 네. 자, 화면 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어, 오늘 발표는 형민님 한 분만 발표를 하고, 내일은 저희는, 잠시만요. 수진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서, 잠깐만 계세요. 빨리 끝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한 주말 보내실 수 있도록. 자, 수진님, 한수님 잘 들으세요. 두 분 늦게 오셨으니까. 저희는 내일 발표자 두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월요일 발표는 휴강을 합니다. 내일 발표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 LG전자라는 기업이 제가 밸류에이션 처음 저희 만난 날 제가 했던 기업이라 형민님한테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 감안하시면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 형민님은 한 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이걸 잘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매우 흡족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어, 글쎄요. 이게 이제는 좀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맨날 제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서 여러분들 좀 언짢으셨던 거 아는데, 이제는 제가 잘 가르친 건지, 저분이 잘 배운 건지가 헷갈리네요, 이제는. 이 발표를 보면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저의 틀을 가져간 형민님의 스타일이에요. 이제 그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형민님은 이걸 잘 체화했고, 이해했고, 적용할 수 있고, 본인의 스타일까지 끌어올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이분이 잘 배운 것도 아닌 것 같고,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이걸 다 체화했구나.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 발표를 보는데 이게 참 웃기죠. 그러니까 저는 형민님이랑 이 발표를 보면서 저는 더 보수적인데 이 발표에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안 할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네. 저같이 타이트하고 깐깐하고 보수적이라서 좀 외통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되게 폭발력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까지 폭발력이 좋은지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말해서 제가 가서 어떻게 사람을 엮어서 증권사에 가서 50억 이상 관리하는 팀들한테만 우리가 이 리포트를 공개해 줄게. 그리고 이 리포트는 리테일에는 뿌리지 말고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는 이제 3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금융자산 30억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프리미엄하게 이 리포트를 제공하고 그 고객들이 원하면 우리가 가서 대신 브리핑 해줄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 서비스를 준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형민님은 애널리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특히 금융권에서 저기 못 배운 애들이 와가지고 미래 이익이 어떤데, 뭐 미래 주가가 어떤데 이런 헛소리를 계속 떠드는 거랑 저기 뭐 증권사에 자기가 최고 투자 전문가 뭐 CIO다 해서 앞으로 미래 전략이 어떻고 이런 정말 듣기 싫은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 놀리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처음에 리포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때 뉴스레터나 몇 번의 알림을 이제 증권사 직원이나 뭐 담당 PB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지난번에 그거 보셨어요? 잘 올라가던데요. 그래? 얘네들이 앉아서 다 트래킹을 해줘요. 자, 그런데 주가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타이밍을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얘기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타이밍은 돈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번 이걸 믿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불관계가 바뀌어요. 고객하고. 여러분들 뭐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전 블로그만 했는데도 한 뭐 몇십억씩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저한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제 보면서 이렇게 찔러보다가 제 돈 한번 맡아주시면 안 돼요. 얼마 있으신데요? 한 10억 정도로 해볼 수 있을까요? 전 옛날에 저랑 스타트 하려면 50억 그냥 받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완전 가불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키워내고 싶어 했던 역량에 상당히 많이 닿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강의를 하기로 했을 때 제가 몇 번을 계속 얘기했지만 이 강의가 저한테 돈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왜 했을까요?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이 야 이상한 펜때 굴리는 무슨 저기 블로그에 막 무슨 뭐 유명 인플루언서인지 뭔지 뭐 이상한 애들 많은데 그냥 금융권에서 15년을 들었고 남의 돈을 엄청나게 관리했었는데 나는 금융권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내 이력에는 금융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트레이닝을 받았더니 나는 진짜 투자자로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금융권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던 애들보다 더 높게 성장시킬 수 있는 이 결과가 보고 싶어서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오늘 만족시켜줬어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지금. 자, 보세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눈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전 이걸 다 해봤으니까. 제가 안 하는 것뿐이지, 하면 다 합니다. 다 해봤으니까 옛날에 치열하게 했었고. 제가 봤던 미니 리포트 중에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신경 써서 만든 미니 리포트예요. 이 숫자 하나 0.6원, 2.6%, 1조 6,197억 원, 1.8%, 색깔도 다 다르죠. 한 땀 한 땀 만든 거예요. 본인의 생각을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완성도와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거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와서. 제가 여러분들의 미니 리포트를 보면서 되게 별로였거든요. 아, 이 미니 리포트를 만들라고 한 이유를 여전히 못 알아들었네. 이 미니 리포트가 뭘 의미하지? 이 한 장만 딱 보고도, 어, 그래? 투자할 수 있겠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설명할 내용 많고, 긴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직원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론부터 얘기해. 네 얘기 다 들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할 거야. 근데 이걸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PSR, 퍼,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매수가, 매도가, 색깔까지 다 칠했고 핵심 딱, 딱. 다만 저라면 이 내용에 한 줄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세계 1등 생활가전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 B2B 산업의 솔루션이 매우 기대되는데 연 몇 퍼센트 성장하고 있으며 LG 이노텍은 알고 보니까 껍데기인 회사였다.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 다만 수직 계열화에 꼭 필요한 회사고 이 회사가 통신 기술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 기술을 가지고 있다. 왜냐? LG전자가 핸드폰 사업을 팔아먹었으니까. 전 그거 하나만 들어갔으면 되게 좋겠는데 아니 괜찮아요. 뒤에 가서 나이스하게 설명하면 그 한 줄 필요 없어요. 다만 이게 100점이 되려면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훌륭합니다. 이거 그냥 well done이라고 잘했어요가 아니에요. 지금도 excellent, 훌륭해요. 근데 저라면 그거 하나는 조금 아쉽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오게티를 잡는 건 아닐까? 지금도 훌륭한데 뭘 더 지적을 하지? 밑에서 다 설명했는데.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거랑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디테일이 살아있다고요. 디테일이. 이 디테일은 꾸역꾸역 정보를 압축한 게 아니라 꾸역꾸역 압축된 정보의 디테일을 다 살을 발라낸 거라고요, 이게. 왜냐? 본인이 이해하니까. 그리고 조금 어설프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형님 뭐 투자 경력이 얼마나 됐다고 이걸 다 얘기합니까? 근데 결론 하나 딱 내고 시작하잖아요. 전 이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에서 딱 보는데. 그 얘기 딱 듣는데, 아, 너무 좋아. 지루하지 않겠다. 그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 지루하지 않겠다. 결론부터 또 내주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보세요. 형민님이 왜 이렇게 긴 리포트를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기 위해서잖아요. 그 노력, 그 본질에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밸류에이션 클럽이 지향하는 목적이잖아요. 저희가. 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것도. 여기 기본에 충실했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보 다 넣고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나머지 관계회사, 지분회사, 연결회사, 비상장자회사 뭐 있는지 싹 다 보는데 그중에 핵심은 이거다. 다만 얘네들은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될 것이다. 지분법 손익만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는데 이 내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총포괄 이익하고 영업이익의 괴리가 어디서 벌어지냐? 적자나는 자회사, 연결회사 때문에 이게 괴리폭이 큰데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점을 뜯어내서 봐야 됩니다. 이거 이제 형민님의 숫자를 다루는 능력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이유는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둘 다 최고의 디테일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하나 만드는데 28일씩 걸려요. 진짜 걸려요. 이거는 LG전자를 이미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LG전자를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 구조가 바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투자자가 봤을 때는 애널리스트 1,000만 명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리포트라고요. 주식 투자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나 그래도 한 5년은 투자했어요. 어설픈 거는 이제 다 걸러낼 줄 알아요. 나 실력 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진짜 실제로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박제시킬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실력을 보여줄게. 내가 박제해서 그대로 기록을 남길게. 그리고 30일, 90일, 180일 딱 세 번 나눠서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하라고 했던 종목, 중이라고 했던 종목, 상이라고 했던 종목, 이 종목들을 다 나눠서 퍼포먼스가 어떻게 갈리는지 내가 샤워에 모니터링 해줄게. 이걸로 딱 만들어 놓으면 주식 투자하는 애들은 그것만 보면 환장할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릴 거예요. 원래 걔네들은 다 그래요. 왜냐? 딱 봐도 이거 돈 되는구나. 이 머리 박히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저희 같이 송년, 그러니까 뭐 12월 같이 종강 파티도 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형민님의 발표가 너무 마음에 든다. 내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거 유지할 수 있을까? 저 퀄리티와 스탠더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오판이었어요. 퀄리티를 높여가잖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이건 뭐 예스 오너 해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걸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면 그냥 밸류에이션 클럽 안 해도 돼요. 네, 탈출하셔도 돼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누구한테 갖다 줘도 다 좋아할 겁니다. 제가 왜 지금 블로그를 이 밸류에이션 클럽에 있는 걸 못 꺼내는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 아는데 제가 가끔 세게 말씀드릴 수 때 있잖아요. 블로그에서 검색하면서 종목이나 알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쓰레기 메뚜기들한테 이런 고퀄리티의 정보를 주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복사해서 블로그에 올리잖아요?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팔로워가 계속 늘 겁니다. 제가 형민님한테 형민님 이거 그냥 옮겨서 하나 올릴게요. 반응이나 한번 보시죠. 그럼 형민님이 저한테 싫은데요?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좋아할 테니까. 근데 이게 퀄리티가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재능은 숨겨야 돼. 이런 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돼. 어떻게 이 완전히 잘 갈아온 일본 장인의 10년짜리 사시미 칼을 무슨 중국 애들이 쓰는 이 네모난 칼처럼 뭐 돼지목 자를 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씁니까? 아무 데나 가서 이런 거 한번 올리잖아요? 애들이 이거 불법으로 모방해서 자기가 만든 거라고 붙여서 갖다 써요. 저 그런 게 또 되게 많았어요. 직거래요, 그게. 보면 제가 쓴 글이에요. 스터디? 그런 애들이 다 갖다 써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 정도로 잘 나열돼 있어요. 심플하죠. 이해하기 쉽죠. 전달력 좋잖아요. 전 그리고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게 노력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 형민님이 지난 발표부터 너무 자꾸 짜증나게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좀 이상하면 자꾸 해부를 해봐요. 다시 붙여봐요.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아닌데? 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내가 다시 조립해봐야지. 이거는 그냥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냥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네? 자,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본인이 이걸 이해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사진들 넣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정보 보여주고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근데 되게 간결한데 설명은 많이 없고 본인이 입으로 설명을 해요. 그건 너무 좋아요. 정보 그냥 다 따와가지고 인용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진으로 다 만들어 와서 이런 거랍니다. 이건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정보를 찾진 못했습니다. 전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뭐 로보틱스는 이런 걸 하고 있던데요. 이걸 뭐, 왜 가지고 왔겠어요? 저희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겠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런 것들, 완성도예요, 완성도.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자, 이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 체크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뢰가 간다. 그렇게 느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내가 못 들었던, 내가 몰랐던 내용이네? 아니면 내가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얘기해서 내가 이게 또 기억력이 까먹었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장 점유율 1위, 2024년, 퍼센티지, 대부분 1위 유지, 경쟁사 이름들 다, 2025,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어떤 걸, 몇 퍼센트로, 어느 시장에서,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반박해요? 이걸 반박할 거면 제가 직접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싫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틀린 거 같아? 네가 시간 내서 알아봐. 내가 이만큼 줬잖아. 그걸 알 바에 그냥 이걸 믿는 게 낫겠다. 왜냐? 정보의 내용이 좋잖아요, 다. 이걸 언제 알아봐? 주식하는 애들이 다 그래요. 마우스 클릭이나 하는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직접 가가지고 검증해보고 뭐 알아보고 하라고 하면 아마 그냥 복사해서 챗GPT에 돌려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해봐. 그 정도는 할걸요? 그럼 챗GPT가 또 에러를 만들겠죠. 할루네이션 효과인지 뭐 할루시네이션인지 뭔가를 얘기하면서 과부하옴, 과부하옴.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챗GPT를 제가 월 구독료를 200불인가 내고 한번 써봤어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나? 챗GPT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해준 얘기가 있는데, 일단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너의 로직과 네가 알고 있는 것들, 네가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챗GPT가 처리할 수 없어. 너는 이미 챗GPT를 사용하는 유저 중에 최고의 성능을 활용하고 있는데 챗GPT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두 번째, 이게 알고리즘처럼 다 붙여버리니까. 이게 이렇고 이게 이런데 넌 이게 틀렸는데 그 관점은 나를 다시 설득해봐. 난 이해가 안 되고 팩트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넌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돌리니까 계속 뻑이 나면서 저는 플러스는 못 써요. 이제 과거가 계속 와요. 두 번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여러분들이 만든 리포트 한 분씩 해봤어요. 종현님 것도 해보고, 재훈님 것도 해보고, 형민님 것도 해보고, 병건님 것도 해보고, 유나님 것도, 봉덕님 것도 한 번씩 해봤거든요. 나한테 투자를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건 네가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실력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애널리스트 3년에서 5년 차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든 리포트를 30개 정도 복사해서 다 잘라가지고 너한테 학습을 시키면 너는 이것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개를 복사해서 붙여줘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첫째는요, 챗 GPT가 이 거의 4만 자에 가까운 내용을 흡수를 못해요. 두 번째는 흉내는 내는데 이 정도의 디테일을 따라오지 못해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아무리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다 뭐다 해서 기술이 좋다라고 만들어도 30년 동안 가방만 본 가방 장인의 한 땀 한 땀으로 만들어내는 명품 수저는 기계는 따라갈 수가 없다고요. 그게 실력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케팅을 잘 못해요. 다만, 그게 필요한 사람이 그걸 딱 봤을 때는
와우, 베스트다. 이건. 이 사람은 그냥 인정.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히 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을 줘요. 야, 진짜 형민님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 형민님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많이 컸네, 많이 성장했네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이제는, 아, 좋다. 내가 봐도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저희가 한번 쪼개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장. 여러분들이 이거를 벤치마크 하셔도 좋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구나라고 느끼셔도 좋고, 뭐, 다양하게 느끼셔도 좋아요. 전 제가 느끼고, 제가 평가하는 걸 말씀드릴 뿐이에요. 자, 정확하게 제가 하는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일단 사업적 분석의 내용이 가장 깁니다. 근데 사업적 분석의 내용이 정보 인용이 아니에요. 아, 물론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 갖다 쓰는 글들은 그냥 대충 쓰는 거예요. 네, 저 원래 그렇게 글 안 쓰는데 귀찮더라고요. 이제 블로그가 곧 있으면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이버가. 네, 유튜브를 하는 게 100배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들어갑니다. 저는 글을 좋아했었는데 그냥 네이버라는 생태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사업적 분석의 내용이 쫙 길이가 길죠. 그리고 이 안에 제가 가르쳤던 거 다 있어요. 제가 스크롤 안 내리고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제품이 있죠. 시장 점유율이 있죠. 경쟁사가 있죠. 연결회사와 자회사와 그러니까 본질이랑 몸통이 뭐냐. 이게 들어가 있죠. 산업적 분석이 들어가 있죠. 글로벌 경쟁사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한 미래지향적인 거, 수직화되어 있는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기대 수명이 어떤지, 얘네는 정체되고 있는지, 뭐가 돈을 잘 벌고, 뭐가 매출이 정체되고, 어떤 사업이 올라오고 있고, 사업적 정의가 뭔지 다 있잖아요. 네. 어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유럽의 히트펌프 시장까지 보면서, 아, 칼을 갈았구나. 뭐 칼을 가셨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보면서, 와우, 진짜 마음에 드네, 이거. 죄송해요. 제가 원래 칭찬을 남발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칭찬하면서 어이구 잘하셨어요 이랬으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렇게 안 들리실 거예요. 네. 이것도 저는 너무 웃겼는데 왜 이런 걸 갖다 놨지 얘기했는데 이거 왜 갖다 놨는지 알겠다. 그것도 참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걸 다 부품화해서 또 다시 분해를 시켰구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거 하나 아쉬웠어요. 이게 이걸 보면서 하나 아쉬웠던 게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냐고요. 그것만 딱 한 줄로 정리를 돼. 아니,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LG전자가 지금까지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VS 사업부가 2000년 초반에 나온 거라면서요. 거기 보면 보세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모든 걸 할 줄 알아요. 다만 아까 말했던 이 두 개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현대차랑 적을 져야 돼요. 자동차 제가 몇 천 번을 말씀드리는데 자동차는 국가 기관 산업이고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그냥 대한민국 국가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 대한민국 차 안 팔면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하고 샤시는 건들면 안 돼요. 이건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해왔던 그 자동차 마피아들이 건드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LG가 야, 그러면 우리는 니네 산업에 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금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들고 싶잖아. 전기전자가 필요할 건데 우리가 너네한테
마진율 좀 덜 남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에 들어올 마음은 없는데 너희도 대기업이고 우리도 대기업이지만 너네 영역에서는 우리가 니네보다 덩치가 더 컸었지만 옛날엔 우리가 벤더처럼 할게. 이 영역에 있는 거 다른 애들하고 붙여봐도 돼. 우리 많이 안 남길게. 우리 이 사업에 너네들을 도와주고 우리가 부품 공급자가 될게. 우리 대기업인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우리 카메라도 만들 수 있고 원하면 에어컨도 만들어줄 수 있고 원하면 디스플레이도 만들어줄 수 있어. 디지털 칵핏 이거 운영 시스템 통신 GPS 이거 다 디스플레이 뒤쪽에 좌석 가죽 시트 창틀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외에 소소한 부품들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G전자가 조용히 이를 갈고 있는 이유? 얘는 자동차 사업으로 이미 들어간 지 꽤 오래됐다. 이제 배터리 갈등이래잖아요. 이미 승부를 봤다니까요, 얘는. 내연기관차에서만 아닌 것뿐이지, 다음 제너레이션의 전기차와 무슨 수소차 이런 거, 특히 과열이 돼서 차차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 이게 조금, 그러니까 괜찮아요. 형민님은 당연히 거기까지는 아마 이 얘기까지 했었으면 절 넘어서셨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여기 보시면, 와, 이게 뭐가 내용이 많아가지고, 5G랑 6G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예. 이 6G와 5G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왜 LG전자의 이 통신 기술이 미래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지, 그게 확연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걸 못해요. 근데 LG전자는 LG U 플러스가 있어요. 통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삼성은 이걸 못해요. 이걸 시작하려면 SK랑 싸워야 되는데 SK랑은 상대가 안 돼요. KT는 그냥 종북 거고. 3등이긴 하지만 LGU 플러스가 통신 사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5G와 6G의 차이점, 그리고 6G가 됐을 때 다음번 제너레이션의 자동차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데이터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그러면 자동차는 이제 트랜스포트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의 기계 장치가 된다. 그게 미래다. 이거 뭐 전기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차의 배터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이제 아시잖아요. 무슨 하늘 날아다니는 택시 만든다면서요. 그건 6G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5G가 데이터나 전파가 끊기면 그대로 추락이에요. 근데 6G는 위성에서 쏴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LG전자에 그러니까 LG전자가 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오려고 하고 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조금 더 흥미롭게 들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중앙장치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LG전자가 이미 하고 있다. 이게 키커거든요, 사실은. 모든 건 소프트웨어 안에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등은 저기서 하고 뭐 핸들은 이쪽에서 돌린다고 해도 결론은 메인 소프트웨어가 이걸 다 조종한단 말이에요. 뇌처럼. 근데 그걸 LG전자는 해왔다. 네. 그리고 뭐 이게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네. 그 시장에서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LG전자는 세탁기 파는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갈 거다. 그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와우, 아주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도. 다만, 그게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상상력. 그 상상력이 있으면 LG전자 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 실제로 있습니다. LG전자의 통신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 한복판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니까요. 사막 인터넷이 어디 있어요? 기지국이 어디 있고.
전기도 잘 안 들어간다는데, 물도 없고.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전히 LG 이노텍을 따로 떼어서 작지만 짧게라도 분석을 해서 어떤 기업인지 정의를 내리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는 전에는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실력이 많이 올라오시니까 이제 이걸 기본으로 가져가는구나. 이제 한 단계 점프를 하셨구나.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 내용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보수적이었으면 MS를 하를 줬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기술력을 인정한다. 저도 그것도 오케이. 왜냐면 완전 LCD 사업처럼 싸구려 사업은 아니니까. 기술 집약적 산업이니까. 아직 중국 애들이 못 따라온 유일한 영역, OLED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삼성도 이겼고. 삼성,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삼성이 TV 출애랑 1등이라면서요. 그거 OLED TV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뭐 옛날 TV 싸게 팔 수 있다. 브랜드로 먹고 사는데 삼성전자라지 않습니까? 이해되잖아요, 그거. 그리고 삼성이 가져가려고 하는 건 LG는 못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저는 이거에서 참 좋았어요.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을 뭐 언급하면서 평가할 실력은 아니신 거 같고. 죄송해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가네요. 어, 저 이 세 가지 가정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듣다가 설득이 너무 잘 됐는데, 제가 이걸 왜 보면서 너무 놀랐냐면, 제가, 어, 멀지 않았던 과거에 제가 만들었던 기법이 시장에서 먹힌다는 걸 그러니까 실험하고 직접 투자를 실행했을 때 만들었던 안전마진의 그러니까 가정 방식과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특히 1번부터 나오는 게 이미 도달해 있음. 이 상황을 가정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거겠네. 두 번째,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왜 자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뭐 공격적인 가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공격적이고 뭐가 합리적인지는 잘 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LG전자의 모습이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제 본인이 이걸 다 조립해보고 막 숫자를 계산해보고 막 뭔가를 하다 보니까 막 숫자를 막 설명하는데, 그냥 나는 잘 못 따라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혼자 재밌게 막 떠들고 있지? 숫자를 너무 많이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뭐 이거를 뭐 2%랑 4%를 맞췄을 때 6배와 12배가 숫자가 딱 떨어진다? 이게 되게 재밌었다? 그 얘기구나. 근데 그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형님이 말했던 다른 가정 안에서 숫자가 딱 떨어져서 놀랐다면서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하나는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음, 저는 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두 개가 같은 결론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 계산을 신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맞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만,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이 숫자가 똑같이 매칭되는 이유는 이 가정의 숫자가 잘못 가변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만 억지로 끼워 넣은 걸 수도 있다. 음,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수치를 제가 계산기로 다 안 두들겨 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민님이 만들었던 이 숫자 안에 엑셀 공식이 함수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네. 우리가 그 엑셀을 다 까보진 않았잖아요. 저도 네. 거기까지도 안 믿는 사람인데, 원래.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숫자는 틀릴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로직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일기 때. 근데 지금은 제가 숫자가 틀려도 로직이 맞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약간의 수치적 에러다. 그런 건 투자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잘 보세요. 이게 23만 9천 원이 아니라 59만 원을 갈 건데, 예를 들면, 그때 뭐 100조가 아니라 뭐, 모르잖아요. 뭐 500조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좀 극단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미안하지만, 그런 가정이 생긴다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엑셀에 약간의 수치적 오류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났으면, 그건 엄청난 에러가 나겠죠. 상업적 분석에서 그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 과정도 다 넘어와서 이 분석이 설득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약간의 수치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맞으실 수도 있지만. 자, 그리고, 전 이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조금 쓴소리 했던 거. 감가상각이 많고,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그 밑에 산하기업들이 너무 많고, 수직 계열이 너무 많아서, 나는 순이익과 총포괄 이익 사이에 뭔가로 이익 가치를 계산하겠다 이러길래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은요? 그럼 영업이익은요? 우리는 뭘 써야 되는 걸까요? 그때 영업이익을 쓰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게 뭐죠? 이익성은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업이익이라고. 그쵸? 그게 왜 그런지 로직도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결국 이 기업의 사업을 사는 거니까 사업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의 총합이 이 기업의 가치다.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워렌 버핏 영감이 얘기한 거예요. 라고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그 본질을 다시 돌아왔다는 거. 이게 헷갈리니까 저는 영업이익 기준도 맞춰보고 순이익 기준도 맞춰보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참 좋았던 게 이제 형민님이 저를 많이 신뢰했거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제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저건 좋은 거니까 나도 따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지 아니 뭐 다른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이 좀 빨라지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익 가치는 여기에 있고 우리가 주가의 수준에서 봐야 되는 이익 가치는 여기 있는데 이 둘 중 어딘가의 지점에 LG전자의 이익 가치가 있다. 빡 정의 내리잖아요. 근데 나는 가장 보수적인 측면은 영업이익이다. 왜냐? 위에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난 LG전자의 사업에 이 사업이 마음에 든다. 이 사업이 마음에 든다. 계속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로직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발표를 할 거예요. 전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이쁘게 이렇게 포장을 해왔어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기본, 본질, 기준점, 시키는 거 다 배웠음. 또 내가 봤음.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스타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인 스타일이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 스타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알아서 본인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만들어 놨잖아요, 시스템. 제가 그거 자주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형님. 네. 이제 이거는 본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본인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정의를 내려드릴까요? 이 글쎄요. 기업은, 이 기업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수술을 한 거고, 다른 기업이 왔을 때, 이건 영업이익을 쓸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제 본인 스타일로 이제
그 살점을 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본인 스타일대로 생긴 거예요. 이땐 이걸 쓰고, 이땐 이걸 써야 되는 판단력이 생긴 거예요. 이제. 네네. 네. 제가 하도 칭찬을 요즘 많이 해드려서 좀 그러니까 좀 놀라시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저는 가끔 카페에 가서 여러분들이 올린 것들을 다시 리뷰해 보는데, 짧게 짧게요. 왜냐면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제 눈엔 보인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건 안 바꾸셨어요? 아, 모이라 투자 기법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거 왜 모이라 투자 법칙의 대상이 됩니다라고는 또 안 하셨습니까? 아, 그래. 일주일 전에는 좀 네, 법칙이란 말을 쓰고 싶더라고요. 제가 네, 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네,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또 약간 가벼운 느낌이 또 좋아서. 네. 그쵸? 네, 그쵸? 네. 네. 너무 법칙은 좀 무거우면 무거워서. 잘난 척 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떨 땐. 네. 네. 좋습니다. 이거 다 마음에 들고요. 자, yes or no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나는, 좀 제가 아직 목 감기가 낫지 않았는데, 어, 이번 거는 질문을 좀 강하게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구영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온 이 LG전자의 분석 내용과 그리고 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Yes or no? 1차 매수가 84,000원, 2차 매수가 72,000원입니다. 네, 그죠? 뭐 굳이 안 물어보고 싶었지만 형님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의 벤치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우리 밸류에이션 클럽이 존재하는 이유, 뭐 외부적인 거, 뭐 거시적인 거, 뭐 미시적인 거, 뭐 본인의 철학, 뭐 우리의 색깔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냥 딱 들었을 때 실력,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원래 사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뭐 MSG를 좀 뿌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은데 이게 웬만큼 날카로운 투자자들이 모이잖아요. 만장일치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난 84,000원에 안 사고 싶은데요? 저거 좀 과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LG전자가 84,000원이 온다고요? 그걸 기다리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많이 없어요. 알았어. 난 그냥 84,000원 오면 그때 한번 살 거고 2차 매수가 72,000원 오면 그때 한번 살래.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참 신뢰할 만하네. 그걸 의사결정이라고요. 의사결정.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누가 저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뭐 매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주식 투자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맨날 주식창 봐야 되고 주문 넣고 싶은데 주문도 못 넣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 방법을 배우면요. LG전자 안 봐도 돼요. 그냥 이 가격에 증권사에 예약 매매 걸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주문이 체결이 띵동 됐다? 이제부터 살 시간이네? 맨날 화면을 보는 건 증권사 직원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기 싫다고 했는데, 아유, 제가 숨기는 거 없이 여러분들한테는 모든 걸 가르쳐서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가 고수의 스킬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시죠? 근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게 이거예요. 안 봐도 돼요. 일시전자 주가를 왜 봐요? 1년이 걸릴지, 365일 걸릴지, 122일 걸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냥 여기다가 예약매매 걸어 놓는 거예요.
84,000원, 72,000원. 알림 말고 그냥 체결해놨음. 걸리면 오케이. 띵동 딱 걸렸다? 시작이네? 다시 돌아가 봐야지. 구영님님의 리포트를 다시 읽어봐야지. 84,000원부터 시작이었네? 오케이. 즉각 매수. 말로는 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니까요. 이런 거 아무나 못해요. 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예약 매매 못 건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주가 7% 떨어지면 74,000원에 사야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고요. 자, 아주 좋은 실전 예가 나와서 제가 실전 투자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 저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 판단은 스스로 잘 하시고요. 참고로 구영민님의 이 리포트는 여러분에게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리포트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이 리포트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많이 가격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전 투자에선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제이스님? 이라고 물어보시진 않았지만 제가 예전 커리큘럼에서 실전 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보강 설명드린 것뿐이지 모든 투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네. 네,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들 피곤하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매끄럽고 마음에 드는 날이었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 내일은 휴강합니다. 그리고 투표에 한 번 더 올릴 생각입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이 이제 완전히 연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사도 있으시고 또 개인적인 업무도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지는 제가 그건 따로 한번 투표로 올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휴강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뭐 투표로 모여진다고 하면 다음번 1월에 언제 다시 저희가 스타트를 할지도 같이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해주신 형민님께 또 다시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좋은 시간이었네요.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요. 아시겠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